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이른바 경찰에 난 파문이 확산하고 있고 여야의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치 세력화, 선택적인 분노, 정치 규합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비서실장의 첫 등장이 경찰 장악이냐며 윤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초유의 경찰에 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들깨떼에 이어 너구리까지 야생동물이 우리 인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유해동물이 아니어서 포획도 못하는 상황. 대책은 없는지, 또 동물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른바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 움직임에 경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5년 만에 공수가 바뀐 여야는 첫날부터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걸로 보입니다. 전파력이 빠른 이른바 켄타우로스 변이 감염자가 또 나왔습니다. 오늘부터는 해외 입국자는 하루 안에 24시간 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요양시설 대면 면회도 중단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3나노미터 파운드리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을 모바일과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 확대해서 차세대 파운드리 시장을 주도한다는 전략입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국에서 경기 침체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물가가 정점을 찍고 상승세를 멈출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서 이번 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면서 서울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열대야도 예고되는 등 당분간 심한 더위가 이어질 걸로 보여 노약자 등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유사명 총경의 대기발령 조치와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로 인한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는 대기발령에 항의하는 근조 화환이 쏟아지고 1인 시위가 진행되는 등 집단 반발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주말에 있었던 전국 서장회의 이후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오전 10시 반부터 이곳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곳 맞은편에는 이경위, 김경사 등 익명의 경찰관들이 보낸 근조 화환이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와 또 참가자들에 대한 감찰에 반발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총경이 했다고 이제 인사조치라는 거는 뭐 부당하다, 많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를 하겠다 했는데 그게 갑자기 바뀐 걸 보면 그 윗선에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말에 진행됐던 총경회의와 이후 이어진 감찰, 대기발령 조치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근무하는 김성종 경감은 대기발령과 감찰 조사를 자청하겠다며 이번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오는 30일 일선 경찰서의 계장과 팀장급인 경감과 경위 등을 대상으로 서장회의 참석자에 대한 감찰 정당성 등을 논의하는 전국 현장팀장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지구대장과 파출소장 역시 동참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경찰 반발이 일선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경찰 내부망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 경찰관은 경찰 내부 게시판에 이번 인사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류 총경 대기발령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위해 법률 지원 비용 모금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총경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회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들의 몫이라며 총경들을 지키기 위한 일이 내부 분열로 비춰질까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 반발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앞서 검찰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시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를 했는데도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국민과 조직원을 외면한 채 장관과 대통령을 바라보는 지휘부를 믿고 따를 수 없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윤 후보자는 오늘 총경회의와 관련해 류삼영 총경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총경회의 직후 기습적인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지면서 만남 역시 무산됐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윤 후보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류 총경에게 사전에 모임 중지를 요청했지만 류 총경이 이를 듣지 않고 강행했다면서 이는 공무규정 위반이라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오늘 윤 후보자는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선 경찰관으로 확대되는 전국회의 반발 조짐에 우려의 뜻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적절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위법성을 조사해 후속 처리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황보선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네, 행안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그제 있었던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경찰서장 회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총경들의 집단 행동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적절했다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총경들이 경찰국 신설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엉뚱하게도 만들지도 않은 업무인 치안 업무를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무장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에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 쿠데타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만 이러한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이 장관은 경찰 지도부가 회의 전후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어긴 것은 적법한 직무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고 후속 처리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특정 그룹이 이번 회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 장관은 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 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는 명백히 다르며 이 법률에서 명백하게 행안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황보선입니다. 네, 오후 2시부터죠. 잠시 뒤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여야는 첫날부터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을 놓고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정부 여당과 야당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어떤 쟁점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까? 네, 첫날인 오늘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하태경, 태영호 의원 등이,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박주민, 김병주 의원 등이 질의자로 나섭니다. 여당에선 주로 대북 관련 TF를 담당한 의원들이 출격하는데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전 정권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을 비롯해 검찰 편중 인사 등을 인사농단으로 규정하고 집중 공세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전현직 장관 맞대결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박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법적 근거 없이 만들고 검찰총장 공백이 수개월째 이어지는 점 등을 꼬집으면서 법무행정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이유가 뭔지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내일은 경제 분야, 모레는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의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는데 정권 초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주말 사이에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이를 두고서 여야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죠. 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의 집단 행동, 또 이에 따른 징계 논란이 정치권까지 번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약식 회견에서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다소 원론적인 대답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찰국 신설 놓고 지금 총경 이어서 중간급도 집단행동 예고 중인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날 김대기 비서실장이 경찰서장 전체 회의는 부적절한 행위로 경찰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대통령은 추가 발언을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여당이 힘을 보탰습니다. 지금 경찰 장악을 운운하는 건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지원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올라탔다고 본다면서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며 관련 기구를 원내 TF 수준에서 당 차원의 기구로 격상시켜 확대 개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또 비서실장까지 나서셔서 이 문제에 올라타셨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올라탔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올라탔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 이상민 장관도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선 상황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지난달 2년여 만에 운행이 재개됐던 김포공항과 하네다 공항 사이 항공편이 오늘부터 8편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방역 대책은 더 강화됩니다. 공항 상황 어떤지 알아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국제선 항공편이 늘어나는데 지금 공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와 비교하면 확실히 활기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지금은 일본의 항공기가 모두 공항을 떠났지만 오전 내내 여행객들을 공항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행객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기간 해외를 못 가다가 이렇게 가게 돼서 되게 설레이고 뭔가 이제 외국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김포공항은 오늘부터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매일 왕복 2편에서 8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일본 국토교통성이 주 28회 왕복 운항에 합의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오늘 하루에만 승객 538명이 김포와 도쿄로 오가게 됩니다. 지난달 29일 2년 3개월 만에 김포 하네다 노선 운항이 재개된 뒤 한 달 만에 다시 증편이 이뤄졌는데요. 각 항공사는 매일 한 번씩 김포와 도쿄 사이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노선 운항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과 하나항공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3일부터 국적사 최초로 인천과 베이징으로 가는 노선 운항을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는 다시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방역 대책은 오히려 강화됐죠?
내일상 회복 뒤 해외로 오가는 승객과 항공편은 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방역 조치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입국 첫날 PCR 검사를 받도록 지침이 바뀐 겁니다. 현재는 입국 3일 이내에만 검사받으면 되는데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검사는 자택이나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겠고요. PCR 검사를 받은 뒤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이나 숙소에서 대기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실제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연일 300명을 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에는 해외 유입 사례가 역대 가장 많은 429명까지 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는 상황 속에 여름 휴가철 등이 맞물리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에서 YTN 김철입니다. 일명 켄타우로스라고 불리는 BA.2.75 변이 감염 환자가 또 나왔습니다. 기존 확진자와 접촉을 통해 감염된 지역사회 감염 사례로 보이는데요. 또 오늘부터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대면 면회가 다시 제한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BA.2.75 변이 감염 환자 또 나왔다고요? 네,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충북에 거주하는 20대로 지난 13일부터 증상이 시작돼 같은 날 확진 판정을 받고 자택 치료를 하다 지난 20일 격리 해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해당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 내 감염이 이뤄진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환자는 인도를 경유해 입국한 후 지난 7일 국내에서 두 번째로 이 변이에 확진된 청주 거주 외국인의 지인으로 공항에서 접촉 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써 국내 BA.2.75 변이에 감염된 사람은 모두 4명이 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5,883명입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영향으로 어제보다 29,000여 명 줄었습니다. 월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4월 25일 이후 13주 만에 가장 많습니다. 다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37배 증가에 그쳐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가 2배 느는 더블린 현상은 주춤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명 줄어든 144명, 사망자는 17명입니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1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전국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1.7%포인트 오른 23%를 기록했고 재택치료 환자는 37만 8천여 명으로 전날보다 9천 명 정도 줄었습니다.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대면 면회는 다시 제한이 된다고요? 네, 그동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허용되던 대면 면회가 오늘부터 금지됐고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면역 회피력이 높은 BA.5가 우세종화하면서 이번 달 들어 요양병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자 외부 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소자의 외출, 외박도 필수 외래 진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됐습니다. 종사자들에 대한 PCR 검사도 강화됐는데요.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미국에서는 BA.5 변이가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하루 13만 명의 감염자가 나오고 있지만 방역 조치를 강화하긴커녕 점점 더 완화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행사에서도 이미 방역 조치가 사라진 지 오래여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확진도 예견된 상황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달 초 열렸던 자유의 메달 수여식. 민간인에게 주는 최고 영예로 스포츠 스타, 정치인, 노동운동가 등 16명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메달을 수여하며 악수하고 포옹하고 볼에 키스도 했습니다. 수상자 가운데는 코로나 고위험군인 8, 90대 고령층도 여러 포함돼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기 바로 전날 매사추세츠에서 열린 행사장에서도 노마스크로 참석자들과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국가 원수 참석 행사에서조차 방역 조치가 사라진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해리스 부통령과 딜런 부비서실장, 장페이르 대변인 등 주변 인물들이 줄줄이 코로나에 감염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확진도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격리를 이어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며 4차례 백신 접종을 마친 덕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This virus is going to be with us forever.
It's really important that people build up their immunity against this virus. 미국에선 공식 집계된 확진자만 하루 13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고 실제 감염자는 최대 10배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이든도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BA.5 변이가 최근엔 전체 감염자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미국에선 위기경보를 더 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10월까지 연장했지만 주별로는 위기경보를 대부분 해제해 50개 주 가운데 12곳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백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 국민 4차 백신 접종 계획을 잠시 중단하고 BA4, BA5 등 오미크론 변이의 효과적인 백신 개발을 서두를 것을 제약사에 독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강릉 강문 해수욕장과 경포 해수욕장 등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에 주말 이틀간 28만 9천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토요일 1년 전보다 35% 줄어든 13만 1천여 명이 찾은 데 이어서 어제 일요일엔 1년 전보다 23% 증가한 15만 7천여 명이 동해안 해수욕장에 입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놀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전 6시쯤 대전시 괴곡동에 있는 유원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10대 A군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2시간여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함께 물놀이를 하던 일행 4명도 물에 빠졌지만 스스로 대피하거나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술을 마신 뒤에 물에 들어갔고 숨진 A군이 부표를 잡고 있던 친구를 구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걸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에는 부산시 장안읍 부근 해상에서 윈드서핑을 하던 70대 남성 A씨가 파도에 휩쓸렸다가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2대와 대원 8명을 동원해 30여 분 만에 A씨를 구조했는데 A씨는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높은 파도로 인해 A씨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 남한강에서 60대 남성이 실종돼 소방당국 등이 나흘째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60대 A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쯤 영월군 김삿간면 남한강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수색대는 수색 나흘째 성과가 없자 헬기와 드론, 차량 등 장비 15대와 인력 80여 명을 동원해서 실종 지점을 중심으로 수중과 보트, 차량을 통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많은 빚에 시달리던 부부가 자녀를 숨지게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7층에서 40대 부부와 6살 아들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도박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지인에게 문자를 보낸 데다 현장에서 갚아야 할 빚이 많아 힘들다는 유서가 발견된 점을 바탕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공원 산책로에서 너구리들이 주민을 습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팔다리 모두 뼈가 드러날 정도로 크게 다쳐서 입원까지 해야 했습니다. 너구리는 유해 야생동물이 아니다 보니까 포획을 하거나 제거할 수도 없어서 공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팔과 다리 곳곳에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산책로에 갈 때 신었던 흰색 운동화는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지난 17일 밤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공원에서 50대 여성이 너구리 3마리에게 습격을 당해 입은 상처입니다. 너구리 3마리가 길을 막고 있었다고 하세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제 공격을 당하셨고 3마리한테 동시에 공격을 당하시고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균형을 못 잡으시고 넘어지셨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도와줘서 이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난데없는 너구리떼의 공격에 입원 치료를 받고 광견병 주사까지 맞아야 하다 보니 병원비만 100만 원이 넘게 들었지만 보상받을 길도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난 공원 일대가 어린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르신들도 많이 다녀 자칫 더 큰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분께서 어제도 그 사고 발생 전날에도 동일한 사고가 같은 공원에서 있었다고 해요. 뭐 경고문구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냥 애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제 피해를 입었을 때 훨씬 더 크게 일이 커지.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 강북구 우이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고 최근 각 구청에는 관련 민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구리는 유해 야생동물이 아니라서 포획하거나 사살하는 건 엄연히 불법이라 구청 측은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 외에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 왔던 데 위주로 이제 먼저 방문해보려고요. 현장에서 살펴보고 좀 서식한다 이제 생각되는 곳에 이제 부착하려고 해요. 전문가들은 각종 개발로 너구리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도심에 등장하는 일도 더 많아질 것이라며 현명한 공존 방법을 찾는 게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도시 생태계 안에 야생동물이 적응하는 사례는 좀 늘어날 것 같아서 도시 공원이나 생태공간 조성할 때 야생동물의 은신처나 그런 공간도 같이 좀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구리는 공격성이 없는 편이지만 새끼 너구리가 자라서 서식지 확보를 위해 떠나는 4월부터 9월 사이에는 어미 너구리가 예민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간 너구리를 마주치면 다가가거나 먹이를 주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고 못 본 척 피해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최근 경기 파주시에 있는 마을에 들깨떼가 나타나서 가축들을 마구 물어 죽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YTN 취재진이 확인해본 결과 사설 보호소에 있었던 유기견들이었는데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까 손쉽게 탈출해서 인근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보는 Y,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 한 마리가 천막에 뚫린 작은 구멍을 비집고 나오더니 자기보다 큰 동물 사체를 끌고 와 마구 물어뜯습니다. 다른 개는 닭을 물어 죽입니다. 경기 파주시의 한 마을에 떠돌이 개들이 나타난 건 지난해 초쯤입니다. 작년부터 개들이 그 시설 주위에 모여서 있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고 개들은 민가의 가축들을 공격했고 심지어 야생 고라니까지 물어 죽였습니다. 한 주민은 지금까지 키우던 닭 수십 마리와 강아지까지 물려 죽었는데 이젠 자신의 안전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라고 하소연합니다. 그 개들이 저한테 위협을 당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무서워서 제가 농장에 가서 문 잠그고 119나 112를 여러 번 신고했습니다. 알고 보니 2년 전 인근에 생긴 사설 유기견 보호소가 문제였습니다. 유기견 40여 마리를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 목줄을 하지 않아서 울타리 천막에 뚫린 구멍으로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었던 겁니다. 개들이 드나들던 구멍은 현재 검은 천막과 녹슨 철문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판넬을 구멍 앞에 기대어 놓는 식으로 허술하게 막아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나마 이런 땜질식 조치도 주민 피해가 잇따르면서 지자체가 이달 초 시정 명령을 내린 끝에 이뤄졌습니다. 나 평생 이 댁 먹기를 지켜봐. 하지만 당장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과태료 처분 외에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국내법에는 아직 사설 동물보호시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 폐쇄하거나 규제할 만한 법적 근거도 전혀 없는 겁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이라는 거는 이제 부르는 명칭만 있는 거지 법에서 그걸 인정해주거나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이런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보호시설 설치 기준, 신고 의무를 정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4월부터입니다. 관리 규정의 공백 속에 허술한 사설 유기견 보호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전세자금 대출 금리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은 불어나는 이자에 허덕이고 또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은 고금리의 벽에 부딪혀서 난감한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서울 개봉동에 집을 샀던 A씨는 최근 치솟는 금리만 보면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대출 3억 원을 껴서 집을 샀는데 당시 2%대 중반이었던 변동금리가 최근 4.8%까지 오른 겁니다. 한 달에 이자로 내는 돈만 100만 원. 가족이 함께 실거주하는 집이다 보니 이자를 계속 내는 것 외엔 마땅한 방법도 없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사실 월급이 오른다거나 사실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시기인 것 같은데 이런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가게에서 이제 더 아껴 써야 되고 더 힘든 느낌이 많이 있어요. 이제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은 더 난감합니다. 애초에 매매는 포기하고 전세를 구하려 해도 이자가 무서워 대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들이 모인 카페에도 비슷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매는 너무 비싸고 전세는 대출 다 받으면 월급 절반이 이자로 다 빠져나가는 수준이더라고요.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이자는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정말 월세밖에 답이 없나 싶기도 하고. 현재 주요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변동형과 고정형 상담 모두 6%를 훌쩍 넘었습니다. 전세대출 금리도 12년 만에 6%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변동금리 기준 지표인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는 지난달 역대 최대폭으로 뛰었고 7월엔 빅스텝 충격까지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런 속도면 올해 연말쯤엔 대출금리 상단이 8%를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거의 14년 만입니다. 현재의 기준금리 인상폭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 한미 금리 역전 상황 등을 반영하면 대출 금리를 중심으로 한 상승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물가로 당분간 금리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을 사도 문제, 안 사도 문제라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야생 동물들의 역습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들어보려 하는데요. 서재철 전문위원님 연결돼 있습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나오셨군요. 예. 자, 먼저 야생 너구리부터 좀 여쭤볼게요. 도심 공원 한복판에 야생 너구리 3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네. 너구리가 이제 사람과 밀접한 동물은 아닌데요. 먼저 공원 산책로에 요새 많이 나타납니까? 최근에 이제 간혹 수도권에서도 이런 사례는 있는데 문제는 너구리가 사람을 물거나 공격했던 사례는 아주 극히 매우 드문 사례로 이번 같은 경우도 실제 국립공원이나 별로 야생동물이고 너구리는 깊은 산속 흔히 산지에 이제 살고 있는데요. 예. 생활권에는 지금까지 가끔 출몰은 하지만 그렇게 많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걸로 보긴 좀 어려운데 문제는 이 너구리가 도시 생태계에 적응은 좀 잘하는 우리나라 중형이나 대형 포유동물 중에서 비슷한 크기의 오솔이나 수달이나 등등등 여러 사기라든지 이런 동물 중에서는 비교적 도시 생태계, 도시에 적응을 잘하는 그런 야생 동물인데요. 어쨌든 이번과 같은 사례는 좀 드문 그런 사례로 보입니다. 네, 일단 너구리가 그러면 왜 공원 산책로에 등장을 하게 됐을까요? 주변에 녹지가 있거나 아니면은 자연 지역이 있다면 거기서 서식하다가 공원으로 이제 오가다가 아마 시민들과 혹은 시민과 이렇게 조우하거나 접촉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원인을 밝혀보려면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게 관할 구청 정도에서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구청에는 그런 전문성이나 그런 어떤 접근을 할 만한 일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판단을 해서 이것은 특이하고 우리가 대응 차원에서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환경부가 직접 개입해서 국립생물자원관이나 국립생태원 등 환경부 산하의 야생동물 전문가들이 현장에 급파돼서 포획도 마음 먹으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하신 분들의 너구리가 물어서 피를 흘리셨다면 샘플을 예를 들어서 확보한다든지 그 흔적을 확보해서 포획해서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너구리에게 이렇게 물려서 공격받은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좀 저희들 역시도 매우 좀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더 걱정입니다. 얼마 전에는 강아지를 또 공격하기도 했고요. 자, 너구리가 앞서 말씀하시기에 공격적인 습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사람, 예를 들면 산촌 마을이나 아니면은 너구리가 많이 서식하는 곳 주민들을 공격했다라는 보고가 거의 없진 않지만 이렇게 빈번하게 지역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거나 이런 예는 드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많이 이게 지역사회에서 농산촌 지역에서도 보고된 것을 많이 못 봤고요. 네. 다만 너구리는 기본적으로 개과입니다. 개, 늑대, 여우, 너구리. 우리 고양이과 동물 중에 고양이, 표범, 사자, 호랑이, 제규어 등등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개와 동일한 습성도 있고 다만 이제 너구리는 야생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모든 야생동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정하는 것처럼 아주 공격적이지 않고요. 그러나 야생성 안에는 그런 공격성들이 하다못해 곤충부터 코끼리라든지 코뿔소라든지 대형 포유동물, 호랑이까지도 다 지니고 있는데 이제 평소에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자기가 먹이를 구한다든지 어떤 활동을 할 때 필요할 때만 발현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사람을 공격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고 개를 만나게 될 경우 개가 긴장을 하거나 같은 개과끼리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먼저 너구리가 공격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개와 너구리의 충돌은 앞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도 많이 다니는 곳인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될까요? 특히 이제 그냥 보면 너구리가 좀 귀엽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쁜 가정이지만 너구리가 출몰했고 어린아이가 귀엽다고 다가섰는데 그 너구리 입장에서는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 뭐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면 즉각적인 반응이 다시 공격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자나 관리기관 입장에서 너구리라든지 야생동물이 자주 출현한다 하면 그런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이용객들에게 안내판, 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계도 활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야생동물을 봐도 직접적으로 다가선다든지 또 동물이 당황할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 이런 방식의 또 이해를 구하거나 교육 홍보를 하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최근 부산에서는요, 야생 여우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야생 여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조심해야 됩니까? 사실은 지금 그 100% 야생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이 환경부가 정확하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소백산에서 방사한 여우로 추정되는 여우가 지금 부산까지 넘어온 건데요. 뭐 그 여우가 지금까지 사람을 공격했다는 보고도 없고 아마 이제 길을 잃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부산까지 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남한에서는 여우가 멸종된 동물을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산하기관이죠. 거기서 이제 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방사를 한 것인데 그까지 이렇게 넘어갔는데 일단은 공격 여부를 떠나서 걔가 왜 거기까지 넘어갔는지 자체에 대해서도 좀 충분한 해명이라 그럴까 아니면은 어떤 경로로 지금 보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야생 멧돼지가 농가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뭐 도심에 출몰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지금 지자체에서는 일단 집중 포획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획되는 개체수가 좀 줄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이러면은 지금 우리가 못 잡고 있는 멧돼지가 많다는 의미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측면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DMZ 민북부터 강원, 경북, 경기도권의 멧돼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개체수를 잡아서 몇십만 마리 이상 지금 포획했던 걸로 보고되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발생 빈도가 조금 누그러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멧돼지가 산속이나 숲속에 있다가 역시 이제 잘 모르고 도시에 내려왔을 경우 동물 입장에서도 엄청 당황스러운 거죠. 도시의 여러 시설들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뭔가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오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것이 사람들에게 공격도 하게 되고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걸 잡는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환경부가 이 우리나라 멧돼지에 대한 그 습성, 생태, 생활사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 정도의 피해가 됐다면 우리가 반려동물, 지금 TV에서도 보는 그 반려동물은 아주 미세한 습성까지도 TV에 아주 상세하게 소개되는 것처럼 지금 우려스러운 야생동물, 뭐 인간의 기준이겠죠. 예를 들면 멧돼지나 유해동물로 흔히 분류되고 있는 고라니나 이번 너구리 같은 경우는 이 동물들에 대한 생태적 특성, 생리적인 그 모습, 그 생활, 습성에 대해서 정부가 R&D라고 하죠. 국가의 과학연구 차원에서 정밀하게 연구를 하고 또 한반도, 대한민국에 있는 멧돼지가 다른 나라의 멧돼지가 어떻게 다르고 얘네들이 왜 공격을 하게 되고 왜 당황을 하게 되고 이런 정보가 연구된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퇴치를 하든 아니면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를 경감, 저감시키기 위해서도
알아야 연장한다고. 그런 면에서는 환경부가 지금까지 야생동물 유해조수라고 분류만 해놨지 구체적인 노력, 접근을 좀 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그런 연구를 좀 본격적으로 해서 적어도 유해조수가 있다면 그것의 전문가가 수십 명은 대한민국에 있어야 앞으로도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아주 대책까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여름 휴가철인데 여름 휴가철에 이렇게 반려동물을 버리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참 이 반려동물 문제는 사실 우리가 야생동물을 그리고 동물과 인간이 공존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네. 사실 코로나19의 근본적인 원인도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괴해서 중국 윤난성과 라오스 국경에 있는 박쥐 서식지가 깨지면서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네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이제 반려동물 등록제라든지 함부로 동물을 취하고 또 함부로 버릴 수 없도록 하는 정책과 제도, 법적인 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족들은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반려동물을 같이 생활하는 분은 가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현실에서는 키우다가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막 버리고 들깨도 그렇고 고양이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도 상당 부분은 반려동물로 있다가 방치된 것이기 때문에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책임 있게 인간이 책임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정책 또 우리가 삶의 기본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있고 헌법이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구체적인 법령 안에 동물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현 상황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그런 징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에서 물가가 정점을 찍고 상승세를 멈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옐런 미 재무장관이 미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는 경제 전반이 취약해지는 것인데 그런 상황은 현재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 경제는 현재 성장이 느려지는 이행기에 있고 이는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 경제 1, 2분기 연속 역성장 전망과 관련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를 공식 정의하는 전미경제연구소가 이 시기를 침체로 규정한다면 놀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강력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 달에 40만 개 일자리를 신규 창출했다면 이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어 경기 침체를 확실히 피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시장을 강하게 유지하고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길이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 상황과 관련해 물가 상승이 너무 높다며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bringing inflation down should be our number one priority, and President Biden, in an op-ed on inflation in recent remarks, has indicated that it is our top priority. 옐런 장관은 연준의 물가 안정 정책이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휘발유 가격이 지난달 중순 갤런당 5달러를 넘어 정점을 찍은 후 10%가량 떨어지는 등 최근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신중론도 여전해 웰스파고의 이코노미스트는 여전히 물가는 높다며 올해 내내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대마초를 피운 운전자가 낸 7중 연쇄 추돌 사고. 이 사고로 다친 9명에게 8억 1천만 원이 지급됐는데 가해 운전자는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2년 전 부산 해운대 사고 영상입니다. 사고 운전자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서 사고와 관련해서는 단 1원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마약을 하고 교통사고로 인명사고를 내도 자기 부담금을 무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면 가해 운전자가 물어낼 돈이 크게 늘어납니다. 많은 언론들이 패가망신할 거라고 표현할 정도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제도는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그
그동안 음주나 마약, 또 약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내면 사고 운전자는 대인 사고 한 건당 1,000만 원, 그리고 대물 사고는 사고당 500만 원을 부담하면 됐습니다. 나머지는 보험사가 대신 냈고요. 자, 앞으로는 이런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한 명당 1억 5천만 원, 그리고 다치면 3천만 원을, 대물 사고는 사고당 2천만 원의 부담금을 가해 운전자가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망자와 부상자 수 상관없이 사고당 부담금을 냈었는데 앞으로는 사망자와 부상자 인원별로 각각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자, 무면허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는 사고 부담금이 대인은 300만 원, 그리고 대물은 100만 원이었는데 음주 사고와 마찬가지로 가해 운전자의 부담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변화된 제도는 오는 28일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자동차 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진작해야 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뿌리를 뽑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보험사의 배불리기가 아니냐는 댓글도 눈에 띕니다. 보험사만 좋네, 또 보험료가 낮아지나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셨고요. 운전자의 책임과 보상이 커지는 대신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관련 논쟁 소식 알아봅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효성을 두고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통령실이 이 규제를 폐지하자는 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붙이면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소상공인들은 골목 상권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국민제안 홈페이지입니다. 온라인 투표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제안 3개를 선정하는데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 2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 이 규제는 지난 2012년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당시 대형마트 6개사는 직업 선택과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중소유통업계 상생 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합니다. 대형마트가 쉰다고 전통시장이 붐비진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형마트가 쉬는 날 대다수는 다른 채널을 이용한다고 답했고 전통시장을 찾는다는 응답은 16.2%에 그쳤습니다. 다른 채널로는 중규모 슈퍼마켓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온라인 쇼핑과 동네 슈퍼마켓은 각각 24.5%, 20.6%를 차지했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법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없고 규모가 큰 중소유통업체와 온라인 쇼핑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대형마트들이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졌거든요. 의무 휴업 규제가 생기면서 매출이 조금씩 그나마 회복이 좀 되고 있었거든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까지 찾는 비율을 하면 의무 휴업일에 골목 상권을 찾는 소비자가 6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마트 노조는 노동자의 실권리 차원에서 의무 휴업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국민 기만 투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트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휴일을 지켜주십시오.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폐지가 국민 제안 투표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해선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과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해 난관이 예상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정말 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날씨입니다. 서울에는 15일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31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쾌지수도 일반인 대부분이 불쾌감을 느끼는 80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심한 더위에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이 우려되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요. 저처럼 그늘을 찾아 휴식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강원 산간과 충북 북부, 영남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체감온도가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 광주 모두 24도에 머무르겠습니다. 한낮에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 33도, 대전과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33도를 오르내리는 심한 무더위가 지속하면서 낮 동안 쌓인 열기가 식지 못해 주춤했던 열대야도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무더위 속에 소나기도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에 꼼꼼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른바 경찰에 대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치 세력화, 선택적 분노, 정치 규합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야당은 비서실장의 첫 등장이 경찰 장악 아니냐면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 더 뉴스 2부에서 초유의 경찰의 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